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챕터 12 39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저 위쪽에 보시면 그 three types of depreciation이라고 나오는데 세 가지 depreciation 감가상각의 타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physical deterior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functional obsolesce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conomic obsolescence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obsolescence라는 이 단어는 노후화, 뭐 유행이 지나간 것,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physical deterioration, curable or incurable 되어 있는데 외적으로 낡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도 있고 curabl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curable,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physical deterioration is a loss in value due to wear and tear. 낡고 찢어졌기 때문에 밸류에 로스가 난 것이 physical deterioration. 그러니까 외적으로 낡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자, curable depreciation are repairs that add more buildings value than they cost 돼 있는데 수리 비용을 빌딩 가격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을 curable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incurable depreciation refers to repair that are so expensive they are not economically feasible 돼 있는데 고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서 고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incurable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hysical deterioration의 그 example을 좀 보시면 첫 번째 wear and tear, 낡고 찢어진 것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y rot, termite. 터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들이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그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터마이트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데미지가 난 상황을 이 피지컬 디토리에이션, 그러니까 외적으로 낡은 것에 또 해당이 되죠. 터마이트. 자, 3번에 보시면 negligent care라고 해서 부주의, 그러니까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부주의했다면 외적으로 노후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4번 보시면 depreciation that has already occurred 돼 있는데 이미 적용된 감가상각, 그러니까 외적으로 낡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적용된 이미 낡아진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obsolescence is not a method of calculating depreciation, but is term meaning a major cause of depreciation 돼 있는데 obsolescence,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어, 감가상각을 유출한 도출 감가상각이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에 보시면 functional obsolescence가 있는데 functional obsolescence는 기능의 노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the loss in value due to outmoded style, non-usable space 돼 있는데 functional obsolescence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좀
오래된 스타일, outmoded 스타일은 좀 오래된 스타일. 그래서 요즘 안 쓰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non-usable 스페이스는 있지만 뭔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펑셔널하지 않은 그런 스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밸류가 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functional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베드룸이 하나 있는데 can be reached only by walking through another bedroom.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방을 통과해야지만 저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리빙룸으로 나와서 다음 방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집들을 보시면 방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저 안쪽 방으로 가려면 이 방을 지나서 저 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요즘 요즘 스타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functional obsolescence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그젬플 하나 더 보시면 싱글 칼 거라지. 그러니까 거라지가 요즘에는 투카 거라지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싱글 칼 거라지는 옛날 스타일이라서 옛날에는 차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거라지가 이제 하나만 있어도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싱글칼 거라지가 있는 집들이 종종 있는데 요 플루튼 밑에 가보시면 거라지가 이제 하나만 달려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도 이제 오래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투카 거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도 좀 꽤 많이 드는 편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hard to cure 뭐 고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functional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원카 거라지 outdated kitchen is a example of functional obsolescenc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functional obsolescence의 타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타입만 좀 잘 알고 계셔도 functional obsolescence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outdated kitchen, 키친인데 굉장히 요즘 스타일에 맞지 않고 outdated된 키친이 functional obsolescence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antique fixture, 그러니까 골동품 같은 fixture, 집에 보면은 요즘 스타일이 아닌 아주 옛날 스타일에 막 조각된 그 복잡한 문양의 스타일이 집에 붙어 있다. 이러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 집의 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펑셔널 obsolescence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bedroom인데 1bathroom. 그러니까 방은 4개인데 화장실이 하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한 것도 functional obsolescence고요. 아까 얘기했던 원카 거라지도 functional obsolescence고요. 그다음에 massive cornices라고 돼 있어서 왜 처마에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문양이 있는 거 있죠. 옛날 집들. 화려하게 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러한 것도 functional obsolescence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C에 보시면 economic obsolescence incurable이라고 돼 있는데 economic obsolescence는 경제적 노후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incurable 항상 고칠 수 없다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보다도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노후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페이지
Economic obsolescence, also referred to social obsolescence, is a loss in value due to changes in neighborhood and external to property itself 돼 있는데, 자, 이 economic obsolescence는 neighborhood의 변화나 그 다음에 property의 바깥에 external의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value의 loss를 얘기합니다. 그 집 안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오는 영향 때문에 이 집 밸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obsolescence, economic obsolescence라고 하는데요. 자, 그 밑에 한 번 더 보시면 economic obsolescence from up the property causes is always incurable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of the property, 집 바깥에서 오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always incurable, 항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physical deterioration이랑 그 다음에 functional obsolescence는 curable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incurable,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economic obsolescence만큼은 언제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항상 고칠 수 없는 depreciation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economic obsolescence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키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economic obsolescence의 이제 타입들을 한번 보시면, industrial plants in close proximity 돼 있는데, 인근에 이제 상업지구가 있는 것이 economic obsolescence입니다. 집 주위에 상업지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밸류가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상업지구가 있으면 이 economic obsolescence인데, 집 바깥의 일이잖아요. 그 상업지구를 내가 없애고 싶어 해도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beyond the confine of the property 돼 있는데, 건물 영역 한계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거는 한계 뭐 영역이라는 뜻인데, 그 건물의 뭐 영역 한계라고 하면 펜스겠죠. 그 펜스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 이러한 것들이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aircraft noise, 비행기 소음이 되겠는데, 비행기 소음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비행기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어쩔 수 없는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adverse zoning and legislative act 돼 있는데, 조닝의 강등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밸류가 좀 로스가 좀 일어나겠습니다. 밸류에. 자, 여기서 adverse는 부정적인 뭐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조닝은 조닝이 좋은 조닝이 있다가 좀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gislative act는 뭔가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밸류가 떨어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cemetery next door 돼 있는데, cemetery는 이제 묘지입니다. 묘지가 우리 집 옆에 있다 하면 이것도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묘지가 옆에 있으면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래도 꺼려 합니다. 묘지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그 집들이 그런 건 아닌데, 묘지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은 좀 다른 집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자, 6번에 보시면 departure of major industry from the area 돼 있는데 주요 기업의 이주가 또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그 토요다가 이제 토렌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요다가 이제 타주로 몇 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근간을 이루던 기업이 이렇게 가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지역이 밸류가 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도 이코노미 앱솔러선스가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number of rental unit increase 돼 있는데 렌트 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렌트 수가 많아지면 그 아파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아지면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다면 차도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면 스트리트 파킹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야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동네가 아니라 인식이 되면 아무래도 밸류적으로 이제 로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렌트가 많아지는 경우도 이코노믹 앱솔러선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스텝 4 value of property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땅값 플러스 건물값, 감가상각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텝 4에서는 이제 value를 property value를 구하는 것이 스텝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코스트 어프로치를 배우다가 중간에 이제 스텝 3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어프로치의 스텝 4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C에 보시면 Advantages of Cost Approach 돼 있는데 비용 산정 코스트 어프로치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메인 장점을 보시면 newly constructed building, 그러니까 새롭게 construct된 빌딩에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unique structure, 모양이 유니크한 그런 스트럭처에 쓰이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ublic building, 공공기관, 뭐 행정 건물, 뭐 이런 것에 쓰이기 좋은 방법이 코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코스트 어프로치가 어디에 쓰이면 좋으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새로운 건물, 유니크한 건물, 퍼블릭 빌딩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좋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isadvantage가 있는데요. 코스트 어프로치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1페이지 가시면 An accurate value of site land 돼 있는데 땅값이 매우 정확해야 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comparison을 통해서 땅값을 구하잖아요.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더라도 땅값만큼은 기존에 팔린 그 기록을 가지고 땅값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그 땅만 팔아서 나온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땅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Depreciation is more difficult 돼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고 회계학적인 그런 숫자 보통 그런데 감가상각 비용을 이렇게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 빌딩 에이지나
뭐 이러한 useful life나 이런 것들을 상관해서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비용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difficult to condo planned unit development 돼 있는데 콘도나 멀티 유닛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 이 cost approach가 되겠습니다. 콘도나 planned unit은 comparison method, market approach를 통해서 그 appraisal 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economy obsolescence is always incurable. 자,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고칠 수 없는 것이 economy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capitalization approach, income approach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감정법. 우리가 마켓 데이터 메소드 그다음에 코스트 어프로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캐피털 어프로치, 인컴 어프로치입니다. 자, 이 인컴 어프로치는 우리가 보통 인컴 어프로치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인컴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건물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적용이 많이 됐는데요. 아니면은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적용이 많이 되는 방법인데 아파트에서 뭐 1년에 뭐 10만 불 나온다든가 뭐 20만 불 나온다든가 그러는 것에 따라서 건물값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컴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가가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컴 어프로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pitalization은 뭐 자본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뭐 인컴과 뭐 거의 미닝이 동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income approach determines present worth of future benefits. capitalization is the process converting into value 돼 있는데 자, 인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물을 살 때 나한테 미래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갖다 줄 것인지 그런 기대 심리로 그 건물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건물에서 내가 앞으로 1년에 렌트 비용으로 10만 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한 200만 불 정도 주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present worth of future benefit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인컴 어프로치의 기본 그런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capitalization은 인컴을 밸류로 컨버트,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capit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capitalization approach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컴이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value로 컨버팅하는 그런 프로세스로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capitalization approach, 인컴 어프로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컴을 어떻게 밸류로 컨버트 하느냐?
라는 질문 있겠죠.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공식이 있는데 net income 나누기 cap rate이라고 그래서 capitalization을 cap rate로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cap rate로 나누면 그것이 프로퍼리의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et income이 1년에 11만 불이 나옵니다. 순수익이 그 건물에서. 그리고 그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이 10%다. 라고 이제 미리 산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라고 이제 적용을 하면 110만 불의 밸류가 나오는 공식이 이 캐피털라이제이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컴 어프로치는 아파트먼트, 오피스, 웨어하우스, 매뉴팩처링 그러한 빌딩에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steps in income approach 돼 있는데 인컴 어프로치의 이제 그런 단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그로스 인컴을 먼저 구합니다. 총소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 익스펜스 운영 비용을 또 구합니다. 그 건물을 운영할 때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그 비용들을 구하고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빼면 이 net income이 됩니다. 순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capitalization rate 줄여서 cap rate이라고 부르는데 cap rate로 나누면 divide 하면 그 결과가 이제 value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제 같은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401페이지 가시겠습니다. 40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피겨 12-4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스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로스 인컴 아파트를 치면 1년에 그 거기서 총 수입이 뭐 10만 불이 나온다. 그 총 수입을 얘기를 합니다. 한 유닛 10유닛이 있는데 한 유닛당 10,000불씩 나와서 10유닛이니까 10만 불. 그러니까 총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로스 인컴. 스텝 1은 그로스 인컴을 구하는 거고요. 스텝 2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익스펜스나 리저브. 그러니까 뭐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면 제사세 뭐 그런 것들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인데 그런 것들을 스텝 2에서 구하고 그래서 스텝 1에서 스텝 2를 빼시면 그게 이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순수익이 됩니다. 순수익을 이제 캡 레이스로 나누시면 그것이 그 건물의 밸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인컴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스텝 1 계속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구나. 캠 레이시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컴 어프로치는 인컴을 밸류로 컨버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하는 감정 방법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컴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순수익을 또 구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비용들을 또 빼줘야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텝 1에서는 우리가 그로스 인컴을 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총 인컴입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여기서 보시면 property tax, 재산세,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insurance and license, 보험과 라이센스 비용이 operating expense입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가 있다면 매니저 비용 또 operating expense가 되겠고요. utility, 각종 공과금도 operating expense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maintenance, repair and services example, gardeners 돼 있는데 각종 수리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뭐 가드너 같은 그런 비용이 operating expense가 되겠습니다. 자, replacement reserve는 대체 적립금인데요. 돈을 모아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카펫을 갈 목적으로 뭐 지금 당장 안 갈더라도 10년 후에 카펫이 헤어질 테니까 아니면 더러워질 테니까 그때 돼서 모아서 카펫을 바꿀 목적으로 돈을 모아두는 것이 replacement reserve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6가지가 이제 operating expense가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cost of capital, mortgage payments of principal or interest is not an operating expense 돼 있는데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융자 비용, cost of capital은 융자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융자 비용은 운영 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net 인컴 낼 때 내가 융자해서 페이먼트가 이만큼 나오니까 나한테 남는 순이익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융자 비용은 운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net 인컴을 구하실 때는 융자 비용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아니다. 라고 명심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파이낸셜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올 캐시로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융자를 많이 하셔서 사시는 분이 있어서 융자 비용이 올 캐시로 사신 분은 아예 없을 테고 융자를 맥시멈으로 하시는 분은 융자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 코스트 오브 캐피털은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placement reserve consists funds set aside purpose of replacing item in the future 돼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교체 수리 적립금, 대체 수리 적립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래에 어떤 아이템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펀드를 replacement reser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펫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카펫을 아파트 전체에 다 바꿀 건데 뭐 그때 가서 비용을 마련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한꺼번에 그것을 비용을 준비하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바꾸자 해서 돈을 떼어놓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떼어놓는 것이 이 replacement reserve가 되겠습니다. 자, 403페이지 보시면 Management fee and replacement reserve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 operating expenses 돼 있는데
매니지먼트 피나 리플레이스먼트 리졸브나 얘네들은 베이직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코스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고 픽스드 코스트가 있습니다. 자, 베리어블 코스트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배웠죠. 그 변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리어블은 뭐 변화한다, 뭐 변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유틸리티나 리페어, 수리비나 공과금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수리비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공과금도 뭐 전기를 많이 쓴 달은 많이 내실 수 있고 적게 쓴 달은 적게 내실 수 있고 이렇게 그 코스트가 변하는 그러한 그러한 코스트를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픽스드 코스트는 항상 일정합니다. 컨스탄트.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라든가 재산세, 그다음에 파이어 인슈런스, 보험 비용.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죠. 1년에 우리가 재산세 한 번 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LA 같은 경우는 1.25%입니다. 재산세가. 우리가 예상을 할 만하잖아요. 매년 뭐 한 2%씩 올리긴 하지만 예상을 할 만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픽스드 코스트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파이어 인슈런스도 보험 비용인데 조금은 변할 수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예상되는 비용이다 해서 픽스드 코스트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텝 3에서는 deduct operating expense from gross income. 그러니까 스텝 3에서는 우리가 gross income 마이너스 operating expense를 하면 net income이 나오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net income을 구하게 됩니다. 자, 스텝 4에서는 divide net income by appropriate capitalization rate 돼 있는데 스텝 4에서는 이제 net income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net income을 적당한 cap rate로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ap rate는 우리가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마다 그 건물의 종류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그 건물은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10% 정도야 라고 하면 캡레이트 이제 10%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이제 건물의 밸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스텝 5에는 아까 나누게 되면 그 리절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켓 밸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net income divided by capitalization rate. 그러니까 net income을 여기서는 이제 cap rate를 R로 나타냈는데 net income을 cap rate로 나누면 market value V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expense, example 보시면 net income이 65,000불이에요. 1년에. 그리고 capitalization rate이 이제 10%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65,000 나누기 10%니까 0.1로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65만 불의 밸류가 이제 산정이 되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자, 코스트 인컴 메소드. 이 방법은 제일 베스트 적용은 쇼핑센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쇼핑센터가 인컴이 나오는 빌딩이죠.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인컴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쇼핑센터 건물 값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B에 보시면 Gross Rent Multiplier, GRM, Rule of Thumb이라고 돼 있는데 GRM은 이제 렌트에 따라서 그 건물 값을 산정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룰 오브 덤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경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이거나 뭐 수식적 법칙이 없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그런 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약간은 주먹구구 같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GRM을 따져보긴 하는데 이것을 밸류 산정할 때 참고를 할 뿐이지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수식적으로 과학적으로 GRM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밸류 낼 때. 그냥 개념을 잡는 그런 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GRM is multiplication rule of thumb used to convert rental income into market value. 렌탈 인컴을 마켓 밸류로 컨버트 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경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 If we use gross rent multiplier 125 times monthly rent $10,000. The property is worth approximately 250,000 $250,000라고 돼 있는데 자, 그 동네의 그로스 렌트 멀티플라이가 125배라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 어떤 건물이 이제 렌트가 10,000불씩 나와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125만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로스 렌트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gross income change value in operation describe rent multiplier 돼 있는데 밸류 산정을 위한 gross income 변화는 렌트 멀티플라이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에 보시면 인컴 어프로치의 장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장점 보시면 solely on determining present value of future income stream 돼 있는데 오로지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프레이절 방법들은 그 건물의 컨디션이나 뭐 외부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은 오로지 거기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 창출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LA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건물이 100년 이상 되고 낡아도 가치가 굉장히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The present worth of future benefits what income approach is all about 돼 있는데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인컴 산정 방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죠. 자, present worth of future benefit. 자, 요것이 나오면 인컴 어프로치를 얘기하는구나. 바로 이제 알아채셔야 되겠는데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건물을 살 때 내가 앞으로 얼마 벌 것이냐에 대한 미래 이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죠. 내가 앞으로 이 건물을 사면 1년에 뭐 20만 불씩을 렌트 인컴으로 벌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정도 현재 가치를 이 정도 책정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신경 써서 어프로치 하는 방식이 인컴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인컴 어프로치는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인컴 감정 방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disadvantages 돼 있는데 인컴 어프로치의 단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difficult to determine proper capitalization rate 돼 있는데 cap rate 산정이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ap rate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LA다라고 하면은 cap rate이 뭐 4%, 5%, 많게는 6%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요즘에는 5%인데도 많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4%에서 4.5%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만 불을 투자했을 때 1년에 나한테 4만 불의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4%의 캡 레이시 되겠습니다. 그러면 5%의 캡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만 불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로 1년에 나한테 순이익이 5만 불이 생긴다라는 것이 캡 5%의 정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0만 불의 캡 5다 하면 1년에 10만 불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이제 갖고 계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A에 딱 정해진 캡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뭐 한 4%에서 6% 사이. 근데 셀러가 그것은 보통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팔고 싶으면 캡 레이트를 올려서 팔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내가 건물값을 잘 받고 싶으면 캡 레이트를 좀 낮게 책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값하고 캡 레이트는 약간 반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캡 레이트를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률이 낮으니까 건물 가격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같은 건물 가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캡 레이트가 높으면 그 건물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컴 어프로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캡 레이트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6페이지 오시면 reconciliation value 돼 있는데 가치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어프레이저 감정을 해서 건물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해낼 때 그 로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날것의 데이터. 그 날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것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만 그 파이널 리절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reconciliation,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reconciliation, the process selecting most appropriate approach for particular appraisal job, giving it most consideration in pinpointing final value.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작업, 조정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감정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켓 컴패리슨 어프로치는 싱글 패밀리 홈, 그다음에 lot 땅이죠. 땅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트 어프로치는 뉴 빌딩, 유니크한 빌딩, unusual structure 같은 건물을 감정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컴 어프로치는 가장 좋은 예로는 인컴을 창출하는 그런 건물들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어프로치마다 가장 좋은 예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베스트 유즈. 마켓 어프로치는 SFR,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 그다음에 땅, 랜드, 랏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트 어프로치는 새 건물, 뉴 빌딩, 그다음에 유니크한 빌딩, 교회 같은 것들, 성당 같은 것들, 그다음에 unusual structure.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 건물 같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청 같은 것들, 백악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주위에 우리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생긴 건물, 그만한 사이즈, 그 건물만 보통 특이하기 때문에 코스트 어프로치를 통해서 건물 값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인컴 어프로치는 뭐 아파트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것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Final Estimate Value Appraisal Report 돼 있는데 우리가 어프레이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리포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에서는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use of appraisal report coercion of appraisal now federal felony 돼 있는데 감정 보고서에 대한 잘못 사용 또는 감정사에 대한 강제성은 연방법에 의해 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보고서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감정사를 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중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값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펠론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는 감정사들한테 전화를 실제로 해서 이 집이 감정값이 얼마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하고 무언의 이제 압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어프레이저 그 컨택 넘버를 셀러는 알 수가 없죠. 바이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he form and format of all reports left to appraiser's discretion 돼 있는데 가치 감정서의 서식에는 신중을 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치 감정서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감정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서식들은 신중을 기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서류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의 서식은 또 신중히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narrative report, the most comprehensive, complete are generally used for commercial property for use government agencies 돼 있는데 narrative report라고 하는 것은 most comprehensive and complete 가장 자세하고 복잡한 리포트를 내러티브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리포트는 커머셜에 많이 쓰이는 그리고 정부 에이전시에서 많이 쓰이는 리포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내러티브 리포트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구 most comprehensive and complete한 appraisal report는 무엇이냐? 내러티브 리포트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URAR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러티브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복잡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cost of appraisal 감정 비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천차만별이고요. 몇백 불에서 이제 수천 달러까지 합니다. 목적에 따라 감정 가격은 또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6번에 보시면 Licensing, Fee Appraiser and Appraiser Organization 돼 있는데 어프레이저 하시는 분도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ee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ppraiser 그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Appraiser License Certification 좀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Trainee License라고 해서 AT가 있고요. Residential License라고 해서 AL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ertified Residential License라고 해서 AR이 있고요. Certified General License라고 해서 AG가 있는데 요 AG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그 하는 범위가 많은 그런 appraisal license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Certified General License would be needed appraise on expensive commercial property like street mall. 자, 이 AG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비싸고 커머셜 프로퍼리를 스트립몰 같은 그러한 것을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G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감정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fee appraisal 보시면 fee는 항상 writing으로 disclosure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fee appraiser is independent self-employed appraiser. He or she appraise for a fee or charge 돼 있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비용에 대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명시를 해야 된다. A fee appraiser is self-employed. He or she appraise for a fee charge. Remember, both appraiser and real estate agents are concerned with marketability of residential property 돼 있는데 뭐 위에 똑같은 얘기네요. 감정사 비용은 각자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차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게 감정사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마케터빌리티, 상품성입니다. 뭐에 대한 상품성이냐? 레지덴셜 프로퍼티.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주거용 건물. 자,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것을 잘 팔릴 수 있는가? 경쟁성이 있는가? 그것이 마케터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들도 그 건물에 대해 감정값을 매길 때 이 감정값이 세상에 나와서 경쟁성이 있는 가격일까? 이러한 것을 매우 걱정하게 되는 거죠. 매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가가 맞는 것인지. 부동산 에이전트도 그 리스팅 가격을 매길 때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가격이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인가? 이러한 마케터빌리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프레이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마케터빌리티다. 자, C에 보시면 Professional Appraisal Association 돼 있는데 어프레이저 감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협회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라이센스별로 그 분포도를 좀 보시면 트레이니는 7%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레지덴셜은 11%, 그 다음에 Certified Residential이 한 53%, Certified General이 29%, 이 정도 분포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챕터 12는 다 마치셨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영어로도 읽어드리고 한국말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땐 영어기 때문에 요 서머리 읽으셔서 몸에 이제 그 단어들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러지.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그 용어 설명이 기본이기 때문에 용어 설명도 하는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챕터 퀴즈는 저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ppraisal using market data approach in appraising would be most interested in the data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마켓 데이터 어프로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마켓 데이터 어프로치는 comparison 메소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팔린 것들을 비교해서 그 감정값을 산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데이터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어프레이저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데이트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계약한 날짜를 어프레이저들이 감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가 서로 사인한 그 날짜가 계약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C번에 price was agree upon. 그러니까 agree upon이라고 하는 것은 셀러 바이어가 서로 동의한 거죠. 가격에 서로 동의한 그 날짜에 가장 관심이 있다. 자, ultimate test of functional utility는 용도, 사용 편리성의 궁극적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marketability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 상품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얼마나 유용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느냐의 궁극적인 테스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에 보시면 19-year-old home look like it's only 6 years old because it has been well maintained. The estimate life of home is 40 years. Using the cost approach to appraise the home, the appraiser most likely would be used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운 게 여러 가지 에이지가 있습니다. 자, 19 years old home. 그러니까 19년 된 이제 홈이 있는데 이건 실제 나이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physical age라고 부릅니다. 실제 나이. 그런데 얘는 실제 나이는 19살이지만 이 집은 보이기에는 6살처럼 보인대요. 이거는 effective age. 그러니까 뭐 동안 얼굴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동안이나 노안 얼굴. 그러니까 19년 됐지만 보이기에는 이제 6년밖에 안 돼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이코노믹 에이지인데 왜냐하면 잘 메인테인 되었기 때문에 잘 유지 보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timate life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의 이제 연한은 40년으로 estimate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년은 예상되는 나이잖아요. 예상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economic lif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세 가지 나이가 납니다. physical age, effective age, economic life. 이거는 사용 연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프레이저 할 때 사용하는 에이지는 어떤 에이지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프레이저 할 때 사용하는 에이지는 이펙티브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건물 컨디션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which of following would be example functional obsolescence 돼 있는데 functional obsolescence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능적 노후. 자, 기능적 노후는 4베드룸에 1베스
이런 것이 기능적 노후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4개인데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한 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쪽에 방을 들어가려면 이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능적 노후가 되겠습니다. 또 싱글카 거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우스에 보통 투카 거라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싱글카 거라지 있었던 집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집도 요즘에는 이게 아웃데이트 되거나 기능적으로 노후됐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 obsolescence의 example 보시면 D번의 원카 거라지가 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economic obsolescence가 되겠습니다. 자, B도 economic obsolescence고요. economic obsolescence는 집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디토리 디토리 deteriorated driveway는 이거는 physical depreciation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낡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depreciation 줄여서 쓸게요. depreciation은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physical depreciation, 두 번째가 이제 functional, 요 문제에서 나온 functional obsolescence. obsolescence는 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economic obsolescence. 자, 5번 보시면 airport flight pattern. 요것만 보면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뭘 얘기하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Is changed cost affected homes decrease in value due to 돼 있는데 비행기 항로 패런이 이제 체인지 돼서 이것이 집 가격에 디크리즈, 그러니까 집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집 바깥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집 밸류가 내려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믹 앱솔러선스가 되겠습니다. 집 밖의 요인, of the property. 예로는 이제 조닝 체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 플라이트, 패런 체인지. 자, 페이지 넘겨서 6번.
An appraiser using replacement cost approach to appraise a building built in 1901. The appraiser would 돼 있는데 1901년에 지어진 빌딩을 어프레이즈하기 위해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어프레이저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프레이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어프로치입니다. 자, 요거는 오래된 집을 현대공법으로 지었을 때 오늘날의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현대공법으로 짓고 오늘날의 코스트.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C번에 보시면 current cost to build building today. 오늘날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deduct depreciation over the economic life of building 돼 있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various unused area within established developed area, small commercial developers plan to build on is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unused area 그 다음에 이미 개발된 지역 small commercial developer들 요 단어들이 나오면 딱 생각나는 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infill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아마 312페이지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다 개발이 되고 난 이미 개발된 후에 커머셜 디벨로퍼 상업용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상업용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그런 unused area가 infil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다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개발이 안 된 빈 땅 있죠. 그 빈 땅을 infill이라고 합니다. 자, 8번은 문제가 좀 이상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9번에 보시면 capitalization rate can be determined by 되어 있는데요. 자, cap rate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net income 나누기 value 건물가 잠시만요. Capitalization can be determined by summation and of investment theory. comparison. 9번은 답이 D이긴 한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Band of Investment Theory 같은 경우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9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9번은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오케이. 10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10번에 보시면 which appraisal report would typically contain headings, introduction, site and improvement, property depreciation, supporting data, final value estimation 돼 있는데 어떠한 appraisal report가 introduction도 있고 site and improvement도 있고 property description도 있고 supporting data도 있고 final value estimate도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좀 감각적으로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리포트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most comprehensive, complete report인 내러티브 리포트다 라고 좀 감각적으로 좀 찍으셔야 되겠습니다.